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내려가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 예보입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의 합동훈련을 친일에 빗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관 국감에서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과 최근 한일 정상의 만남을 놓고 저자세 외교가 아니냐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덕민 주일 대사는 저자세 외교라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30%대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 혐오와 무관심을 부추기는 여야 간 진흙탕 싸움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승진자들을 위한 축하 교육 행사에 해마다 수천만 원을 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전북 무주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생일을 맞아 모인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기름 보일러 연통이 터진 점으로 미루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 수가 일주일 새 45% 늘어나면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영유아와 고위험군은 반드시 독감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12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다리가 파괴된 뒤 이뤄진 공격이어서 러시아 측의 보복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대체 공휴일인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내려가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해 바다 위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서풍을 타고 유입돼 오늘까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 등지에서 최고 40mm 등으로 그리 많지 않겠지만 천둥 번개와 함께 중부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춘천 8도 등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군사협력을 우려하는 야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삼각 안보 공조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 정부 들어 11차례나 감행된 북한 도발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답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카드입니다. 대통령실은 대잠수함 훈련과 미사일 방어 훈련 등 한미일 안보 협력 공고화로 한미 동맹이 더욱 탄탄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 기조와 외교 노선 아래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북한 문제를 선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으로 우리 국민을 지켜내는 동시에 날로 수위를 높이는 북한 무력 시위를 계기로 확장 억제 핵심 동맹인 미국은 물론 일본과도 안보 공조 체계를 강화할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앞서 지난달 말 윤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확고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For 7 decades,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 linchpin of secur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and throughout the globe. 뉴욕 순방에서 약식 회담으로 비판이 제기된 일본과도 북한 도발을 명분으로 부쩍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6일 일본 측 요청으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나눈 통화에서도 안보 문제와 함께 원론적이지만 관계 개선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서 기업과 국민들의 교류가 원활해지면 양국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일본과 합동훈련을 친일에 빗댄 야권 공세에도 안보 대응 태세 강화를 위한 한미일 삼각공조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되는 북한 도발이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을 돌파하는 탈출구이자 한미일 군사협력을 재촉하는 역설적 촉매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외교적 해법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ABC 방송에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으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도 이 같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북한과 외교적 접근을 계속할 의지가 있으며 북한의 대화 참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군 주력 전투기 F-15K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3차례 실제 비행 훈련 시간이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이 공군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F-15K의 지난 2018년과 19년, 20년의 실제 비행 훈련 시간은 150시간에서 170시간으로 연간 훈련 요구 시간인 187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F-4 전투기의 실제 훈련 비행 시간도 2017년과 18년, 21년까지 모두 3차례 목표 훈련 시간에 못 미쳤습니다. 또 F-16의 경우 2019년과 21년 2차례, F-5의 경우 2021년 1차례 비행 훈련 시간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 발언을 사흘째 맹폭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도리어 친일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반격하면서 현무2 발사 실패 사고야말로 국방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름 사이 7번째 무력 시위를 감행한 북한을 향해 국민의힘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심화될 것이고 체제 안정과는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의 도발과 무력 시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성숙한 일원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곧바로 비판의 화살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모든 문제를 정쟁화해 국론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며 한미일 연합훈련을 친일 국방으로 규정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사흘째 맹폭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가 해괴한 조어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균열을 내려 한다며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의 전주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안보에서도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이 대표 발언엔 누구도 공감할 수 없다며 정치적 물타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 공세에 차단막을 치며 이 대표를 적극적으로 엄호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엄중히 경고해야 하지만 군사훈련에 일본을 끌어들인 건 별개 문제란 겁니다. DJ 정부와 참여정부 때도 한미일 훈련이 이뤄졌다는 여당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민의힘이 친일 본색을 드러냈다고 역공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일본군이 독도 근해에서 우길기를 내걸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도록 허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참여 규모도 훨씬 커졌고 북미사일에 대한 요격 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또 현무2 발사 실패 사고는 국방 참사라며 정부의 오락가락 해명이 불안을 키우는데도 윤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7차 핵실험 징후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하는 가운데 해법을 모색해야 할 정치권의 안보 정쟁은 오히려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일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해법과 또 최근 한일 정상의 만남을 놓고 저자세 외교가 아니냐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중국 국가박물관이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뺀 한국사 연표를 전시한 사태에 대해 정재호 주중대사는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최근 떠오른 것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채무를 한국 측 재단이 인수하는 방안입니다. 이 재단에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최근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 방안이 일본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번이 회의를 했는데 3차부터 피해자 단체가 불참을 했어요. 피해자 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서 진행된 겁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배상되지 않은 거죠.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이뤄진 한일 정상 간 약식 회담의 내용과 형식을 놓고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굴욕적으로 사정해서 저자세로 진행된 모양새가 돼버렸고, 일본 내에서는 이 북한 미사일 발사 후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아닌 기시다 총리에게 먼저 통화를 해가지고 윤덕민 주일 대사는 저자세 외교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굉장히 지금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데 그거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저자세로는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분명히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저는 일본이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주중대사관 감사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 아래 이루어지는 역사 왜곡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재호 주중대사는 최근 중국 국가박물관에 고구려와 발해사를 뺀 한국사 연표가 전시된 사태에 사과하면서 감시 시스템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관할 지역에서 40일 가까이 전시가 진행되는 상황을 공관에서 몰랐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중국 게임 시장에서 한국 업체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심하다며 미래 산업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의 저작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승진자들을 위한 축하교육 행사에 해마다 수천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진흥원은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29명이 참석한 1박 2일 국내 교육에 4,1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 예산 세부 항목을 보면 인건비가 1,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비는 1,300만 원, 강의료는 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흥원 측은 외부 교육 전문 업체와 총액 수의 계약을 맺은 것이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 달간의 비용이 모두 포함된 예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업체가 2,500만 원을 받고 개발한 하루짜리 교육 프로그램과 비교해 강의명과 세부 내용 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본격화하면서 전 정부, 현 정부 실정 논쟁을 비롯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생 현안과 거리가 먼 정쟁 이슈만 부각되다 보니 여야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층이 16개월 만에 3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5달간은 국정 동력이 최고조에 달해야 할 시기였지만 대통령실 이전과 비속어 논란 등 악재가 겹쳤습니다. 정부 정책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하는 집권 여당도 이준석 전 대표와 송사로 시간을 허비해 이제야 당 재정비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그때마다 빈틈을 놓치지 않고 정부 여당 실정을 맹렬히 파고들었습니다. 총 1조 794억 8,700만 원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최소 비용이 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십시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보수층을 겨냥한 안보 이슈를 쟁점화해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했습니다. 제1야당 사령탑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주요 탄착 지점으로 삼아 여권 내 이슈 희석을 시도했습니다. 명백히 부실 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 FC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의 개인 구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정권 교체에 따른 공수교대 후에도 각자 약점만 물고 늘어지는 진흙탕 싸움이 거듭되며 민생 현안은 연일 가장자리로 밀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박사 논문의 실질적인 표절 피해자로 이 자리에 와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분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인의 논문은 뭐든지 좋다, 다 검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버킷리스트를 보면 자신의 생일상을 차리기 위해 나라 예산의 6분의 1을 탕진한 청나라 서태후가 떠오릅니다. 지난 5월 정부 출범 이후 민심은 여야 어느 쪽에도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층 유권자가 지난해 6월 이후 16개월 만에 30%를 기록했습니다.
정치 혐오와 무관심을 부추기는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양강구도가 고착화되는, 그러니까 이른바 정쟁의 양강구도 고착화도 무당성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3당에 대한 미래감은 없거든요. 전국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여야 쟁탈전은 한층 치열해지겠지만 민심을 얼마나 붙잡을 수 있을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유태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일당을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겼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소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검찰이 주범들을 재판에 넘길 때 김건희 여사 처분이 미뤄진 이유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답변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왜 그때 기소가 안 됐죠? 기소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당연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질의에는 지난 정부의 친정부 검찰이 2년 동안 수사한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 말씀하신 수사지휘권을 계속 발동하면서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자그마치 중앙지검 특수부를 동원해서 2년 동안 한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 주장에 보폭을 맞췄지만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 무혐의의 밑자락을 까는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언동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한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론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권오수 전 회장 등이 기소된 지 10개월이 지나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언제 처분이 이뤄질진 미지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위해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과 같이 주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를 서면 조사나 소환 조사했는지는 지금까지 드러난 게 없습니다. 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공은 온전히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로 최종 처분 권한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쥐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검찰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조만간 수사를 끝내고 처분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덕유산에서 운행하던 곤돌라가 산 중턱에서 20분 정도 멈추면서 탑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한 건물에서는 바닥이 무너지면서 2명이 다쳤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덕유산 중턱 허공에 있는 케이블 한가운데 곤돌라 여러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토할 것 같아. 어제 낮 12시 10분쯤 덕유산 설천봉을 오르내리는 곤돌라가 멈추면서 탑승객들이 20분 넘게 갇혔습니다. 운영사 측은 탑승칸끼리 간격을 유지하는 장치의 고장이나 운영을 중단하고 안전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건물 실내 바닥 한복판이 뚫려 있고 아래층은 잔해물로 온통 뒤덮였습니다. 경기 수원에 있는 건물 2층에서 가로 2m, 세로 4m에 이르는 바닥이 붕괴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낮 12시 10분쯤. 붕괴 지점에 있던 2명이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가볍게 다쳤고 건물에 있던 또 다른 3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2층에 있다 보니까 지지직 하는 소리가 나길래 그러고 있는데 한 10분 있다가 푹 끄집어더라고. 팡 그러는데 난 폭발할 줄 알았어요. 붕괴 사고는 이틀 전인 7일 오후 5시 20분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가 집주인과 논의하다가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낮 1시쯤엔 경기 화성시 남양읍 한 도로에서 5톤 이삿짐 화물차에서 불이 나 차량 일부와 화물칸에 실려있던 가재도구 등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50분쯤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부부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조사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제 오전 10시에는 서해 백령도 북서쪽 구마일 바다에서 NLL을 6.8km 침범해 불법 조업 중이던 70톤급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실명 교성 완료, 제압 완료. 180도 남아하겠음. 180도 남아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오도 특별경비단은 이 2척에서 각각 오징어 등 어획물과
중국 선원 20명을 확인했고 이외에 다른 불법 어선 6척은 발견한 즉시 쫓아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시골집에 모였던 일가족 5명이 가스 중독 추정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어제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관련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전북 무주군 무풍면에 있는 주택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이곳에서 일가족 6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80대 할머니 박모 씨와 딸, 사위, 손녀 등 5명은 숨졌고 나머지 딸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할머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가 변을 당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이쪽 사시는 할머니인데 그분 딸하고 사위가 오셔가지고 생일잔치 해드리러 온 거래요. 생일 식사하시러.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박 씨 아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후 강직 증세로 미뤄 그제 밤에서 어제 아침 사이 사망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보일러에서 누출된 가스에 중독돼 숨진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철제 구조물이 한가득 쌓여 있고 근처엔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경기도 김포시 구례동의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비바람에 외벽에 설치된 비계가 무너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석 대가 부서졌습니다. 버스가 견인됩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에선 통근 버스가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60대 운전자를 포함해 버스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빗길 사고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북 문경 신기동의 도로 갓길에 서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 안에 타고 있던 부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일주일 사이 45%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영유아 환자 규모는 유행주의보 기준의 2.5배에 이르는데요.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올 가을과 겨울 독감 유행 기준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4.9명입니다. 지난달 독감 의심 환자가 이 기준을 넘어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는데 마지막 주에는 7.1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바로 전주보다 45%나 급증한 겁니다. 특히 1살에서 6살까지 영유아는 유행 기준의 2.5배나 될 만큼 확산 규모가 컸습니다. 19세에서 49세 성인도 평균보다 더 많이 걸렸고 65세 이상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덜 감염됐습니다. 독감 확산세가 커지면서 코로나19와 동시 유행도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이긴 하지만 하루 확진자가 아직 10,000명에서 30,0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겨울에 다시 유행이 커질 거란 전망도 꾸준합니다. 지난 9월 16일 3년 만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면역이 감소되는 겨울철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수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가을, 겨울철 재유행에 미리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고위험군에 대해 독감 예방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됐고 오는 12일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도 차례로 이뤄집니다.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는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은 오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부터 먼저 접종하고 이후 18세 이상 성인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일반 성인도 자녀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으로는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밤 9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14주 만에 10,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8,5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의 절반 수준이며 일주일 전인 지난 2일보다 3,000여 명 적은 수치입니다. 밤 9시 기준 확진자가 10,000명을 밑돈 것은 지난 7월 3일 이후 14주 만으로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0,000명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할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공매도 금지 카드도 함께 사용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실제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폭락했을 당시 금융당국이 준비했던 대응책 가운데 하나는 증권시장 안정펀드, 이른바 증안펀드였습니다.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을 때 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관련 기관들이 마련하는 기금입니다. 5대 금융지주와 업권별 주요 금융회사 등이 뜻을 모아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전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다시 한번 증안펀드 조성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당시와 마찬가지로 규모는 10조 원입니다. 기존 펀드에 1,200억 원이 남아있고 금융회사들이 의사회 의결을 거쳐 논의하는 절차를 마치면 10월 중순쯤 재가동 준비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확산 당시 시행됐던 공매도 금지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펀드 자금이 공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결과만 낳지 않으려면 펀드가 들어가기 전에 공매도를 먼저 금지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공매도 금지와 증안펀드 재가동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시장의 불안한 심리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시가 극단적으로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는 당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안전판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문제는 타이밍과 실효성입니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만큼 주식시장이 공포스러운 상황인지 의문인데다 금지하더라도 떨어질 주가는 어차피 떨어지는 만큼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라는 연구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모든 카드를 쓴 뒤에도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2달 연속 둔화하면서 이제 정점을 찍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나오자마자 국제 유가가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 때문인데 고물가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물가 상승세를 2달 연속 꺾은 1등 공신인 국제유가 안정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코로나 대유행 이후 최대폭의 감산을 결정하면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물가 10월 정점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의 감산, 이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의 지속화를 어떻게 보면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 또 러시아가 어떤 공세를 펼칠지에 따라 가스와 같은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도 큰 상황. 전기와 가스 요금 고지서에 놀랄 만한 금액이 찍힐 수도 있는 겁니다. 전기가스 요금하고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이 예정돼 있는 것도 한번 10월 달에 오르면 11월, 12월 다 오르는 식으로 나가는 거니까. 최근 환율 급등으로 물가 불안을 키우면서 정점을 찍더라도 고물가 여파는 상당 기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점을 설사 지난다 손 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물가 상황은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하락하더라도 굉장히 서서히.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변수도 여전해 고물가 고통은 쉽게 사그라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시 자포리자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12명이 숨지고 49명이 입원했다고 이 지역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크림대교 일부가 파괴된 뒤 이뤄진 공격이어서 러시아의 보복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크게 부서진 아파트 건물 잔해를 뒤지며 구조대원들이 생존자를 찾습니다. 밤새 이어진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건물 여러 채가 파괴됐습니다. 올렉산드르 스타루크 자포리자주 주지사는
밤사이 9층짜리 건물이 일부 파괴됐으며 다른 5개의 주택 건물이 붕괴됐다고 말했습니다. Тут нема ж нічого, ні предприятій ніяких, ні воєнних, ні ніяких промишлених предприятій немає. За що нас бомбить? За що? 인명피해도 발생해 최소한 12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17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8일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다리가 폭발한 뒤에 이뤄졌습니다. 러시아의 보복성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는 지난 4월 모스크바호 격침 이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 수일에 걸쳐 미사일을 퍼붓는 등 보복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무자비한 공격을 지시하고 발포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크림반도 다리 폭발로 상당한 타격을 받은 러시아의 보복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양측의 강대강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폭발 사고로 운행이 중단됐던 크림대교의 철도 통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교통부는 현지 시각 9일 여객과 화물열차가 크림대교를 따라 예정대로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는 하루 전 폭발 사고가 일어나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다리를 지나던 트럭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교량 일부가 무너지고 또 화물열차에도 불이 옮겨 붙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로 자체가 무너지지 않아 비교적 빨리 운행이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올해 지난해보다 30% 쪼그라들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현지 시각 8일 올해 1에서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년 동기보다 3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지난달 전선에서 상황이 나아졌으나 적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포격을 지속하면서 기업 심리와 물류에 압박을 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제조시설과 기반시설, 주거용 건물의 추가 파손과 전쟁 종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경제 발전과 복구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악천후로 곡물 수확 속도가 더뎌졌고 자포리자 원전에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점도 경제 위축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PGA 투어의 한국 선수 막내인 20살의 김주형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3라운드에서 공동 선두에 오르면서 통산 2번째 우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김주형을 포함해 우리나라 선수가 4명이나 톱10에 포진하면서 마지막 날 우승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김상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주형이 11번 홀에서 아이언샷을 홀컵 20cm 옆에 붙여 버디를 잡아냅니다. 13번 홀 5m 긴 버디 퍼팅에도 성공한 김주형은 버디 트레인이란 별명답게 이후 4홀 연속 버디쇼를 이어갔습니다. 보기 없이 버디만 9개를 기록한 김주형은 세계 랭킹 4위 패트릭 켄틀레이와 19언더파로 공동 선두에 올라 2달 만에 PGA 2번째 우승을 노리게 됐습니다. 코스도 잘 맞고 공격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그냥 첫날, 둘째 날, 세 번째 날처럼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게 목표일 것 같습니다. 김주형 외에도 한국 선수는 3명이 더 대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임성재가 신인 김성현과 함께 선두그룹의 4타 뒤진 공동 5위에 올랐고 김시우도 공동 7위로 마지막 날 우승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작년에 우승도 했고 아무래도 좀 우승했던 코스여서 그런지 기억도 좋고 또 제가 이 코스에서 또 잘 맞는 컨디션이면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넘버 17에서 버디를 잡고 또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어서 오늘 마무리 잘한 것 같습니다. 반면 최근 11개 대회 연속 한국 선수의 우승 소식이 없는 LPGA 투어에서는 김세영과 강혜지만이 3라운드에서 공동 13위를 기록했을 뿐 10위 이내의 한국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는 부진이 계속됐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프로축구 성남FC가 K리그1 최하위를 확정해 2부 리그 강등이 확정됐습니다. 성남은 김천 상무의 경기에서 전반 선제골을 뽑았지만 후반에 동점골을 내주면서 1대1로 비겨 남은 3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4시즌 만에 강등이 확정됐습니다. 통산 99번째 슈퍼매치에서는 수원 삼성과 FC 서울이 득점 없이 비겼고
대구FC는 수원FC를 2대1로 눌렀습니다. 전반 선제골을 넣은 대구는 후반에 수원FC 이승우에게 동점골을 내줬으나 후반 홍정훈의 결승골로 2대1로 이겼습니다. K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박민지가 우승했습니다. 박민지는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정윤지를 꺾고 올 시즌 메이저 대회 두 번째 우승이자 시즌 5승째를 거뒀습니다. KPGA 코리안 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 마지막 날 경기에서는 김영수가 함정우를 한타 차로 따돌리고 생애 첫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초고교급 투수 김서현이 큰 기대를 받으면서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한화에 입단했는데요. 내년 목표는 팀의 가을 야구 진출이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하나이글스는 서울고 투수 김서현 지명하겠습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 전체 1순위로 한화 유니폼을 입은 김서현. 홀가분한 마음으로 학교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실감 좀 안 났고 그리고 지명됐다고 얘기 들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감 나고 하니까 이제 딱 끝났다라는 생각 좀 많이 들었고 성취했다. 네. 일본을 성취했다 이런 느낌이야? 네. 계약금은 한화구단 역대 세 번째 규모인 5억 원. 입금되는 대로 투수 후배들에게 통큰 선물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프로 가시면은 저희 글러브 하나씩 맞춰주신다 했잖아요. 약속했지. 그럼 누구 한 명을 딱 지명해서 형이 쓰던 글러브를 줄게. 형이 투수주장 자리를 이은 사람으로서 시속 155km의 강속구를 던지는 특급 유망주는 첫 목표로 팀의 포스트 시즌 진출을 꼽았습니다. 내년 목표는 하나 가을 야구 하는 게 가장 목표입니다. 꼭 좋은 성적으로 팀을 이끌려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 첫 승을 거둔 루키 문동주에 이어 올해 최대어 김서현까지. 미래를 책임질 강속구 투수들의 등장에 한화 팬들의 기대도 부풀고 있습니다. YTN 이재인입니다. 올해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은 사막의 날씨를 고려해서 사상 처음으로 겨울철인 다음 달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카타르의 인권과 환경 문제 탓에 보이콧을 하는 도시들이 잇따르고 러시아와 이란을 꺼리는 움직임까지 더해져 흥행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사의 나라를 고려해 겨울철에 개최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당국은 다음 달 개막하는 월드컵 기간 전 세계에서 120만 명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 버스 3,000대를 포함해 모두 4,000대를 운용하기로 하고 교통 대책을 점검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In the last weekend, we have tested more than 1,800 buses to mimic the World Cup operation, a single day of World Cup operation. So we have activated these hubs located in the city and provided different services to the stadium. 하지만 경기장 건설 등 과정에서 다수 노동자가 희생되는 등 인권 유린 논란이 흥행에 걸림돌입니다. 세계 인권운동 단체인 국제 엠네스티는 지금까지 숨진 이주 노동자가 최소 6,500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카타르 정부의 개선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대회 우승국이었던 프랑스의 움직임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파리를 비롯해 릴과 스트라스부르 등 주요 대도시들이 잇따라 거리 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Les conditions environnementales notamment et sociales nous questionnent sur l'événement et ce n'est pas le modèle que l'on souhaite promouvoir de grands événements à Paris. 덴마크 대표팀과 유니폼 공급업체인 험멜은 로고를 유니폼과 같은 색으로 만들어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대표팀 선수들은 가족들을 동행하지 않는 등 현지 활동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구단인 호펜하임도 월드컵 소식을 알리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반감으로 결국 러시아가 퇴출당하고 히잡 시위와 관련해 이란 대표팀 배제 목소리가 나오는 등 세계인의 축제라는 취지가 바랜 것도 흥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무려 110년 넘게 높은 담장에 둘러싸여 있던 서울 종로 송현동 부지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서울광장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부지가 이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됐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복궁 옆 높은 담장에 가로막혔던 땅 송현동 부지입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 식산은행 사택이 있었고 해방 이후엔 미국 소유로 넘어가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로 쓰였습니다. 이후 주인이 계속 바뀌며 방치됐던 이 공간이 시민들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시가 매입한 뒤 개방한 겁니다. 일반에 공개된 건 무려 100여여 만입니다. 이제는 서울 시민의 땅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의 땅이 돼서 이제 온전하게 시민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적인 날인 겁니다. 서울광장의 약 3배에 달하는 부지는 잔디광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4m 높이 담장은 아담한 돌담으로 바뀌어 바깥에서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광장 안 보행로는 인사동에서 경복궁, 북촌을 잇는 지름길이 됐습니다. 시민들은 산책하고 사진도 찍고 곳곳에서 근현대사의 숨결도 느껴봅니다. 이런 공간을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그런 역사에 대해서 알면서 또 이제 현대인들도 그렇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넓은 땅이 이 빌딩 숲속에서 이렇게 감춰져 있었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저 한편으로는 좀 슬프기도 하고 또 많이 변했다고도 좀 생각이 들고. 녹지광장은 이곳에 이건희 기증관을 짓는 2024년 12월까지 개방됩니다. 2025년부터는 기증관을 중심으로 나머지 공간을 문화공원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 2027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인천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요즘 황금빛 억새와 함께 칠면초라는 빨간 염생식물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칠면조처럼 시시각각 색깔이 변한다 해서 칠면초라고 부르는데요. 인천 해안가의 이른바 소금 안개를 막아내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치단체는 칠면초 군락지를 포함한 연안습지를 한국의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갯벌과 염전이 있는 연안습지를 생태적으로 복원한 소래습지 생태공원입니다. 다양한 습지 생물의 서식지이고 철새 도래지이기도 합니다. 한남 정맥의 성주산과 소래산에서 발원한 장수천이 인천 앞바다로 흘러드는 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하천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구가 막혀 있지 않아 뛰어난 전망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황금 물결 억새밭에는 빨간 풍차가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이곳에 오면 누구나 저절로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됩니다. 이 소래습지가 풍경도 아름답고 날씨도 좋고 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 풍경을 좀 담고 싶어서 오늘 나와봤습니다. 갯벌에는 마치 칠면조를 연상케 하는 칠면초가 대규모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천의 해안가 일대는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이면 천연 소금과 토사의 미세 입자가 엉키면서 이른바 짙은 소금 안개를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운항에 큰 위협이 됐던 소금 안개를 극복해낸 게 바로 칠면초와 해홍나물 같은 염생 식물입니다. 공항 개발 당시 갯벌의 염생식물 종자를 대량으로 살포한 덕분에 안개 걱정도 덜게 됐고 시시각각 색깔이 변하는 이색적인 풍경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희 그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국가 1호 도시공원으로 지정된다면 정말 명실상부한 수도권 최고의 생태 휴식 공간이 될 겁니다. 오는 2028년을 목표로 소래습지 생태공원에서 람사르 습지인 송도 갯벌까지 660만 제곱미터가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인천시는 환경특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CNN 방송이 지난 6일 20여 명의 아이가 살해된 태국 어린이집 내부를 촬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9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증거 보존을 위해 출입을 금지한 어린이집 내부를 촬영한 CNN 취재진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은 CNN 취재진이 허가 없이 어린이집에 들어갔을 경우 기소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단 침입 혐의로는 최대 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내려가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는 예보입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의 합동훈련을 친일에 빗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관 국감에서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과 최근 한일 정상의 만남을 놓고 저자세 외교가 아니냐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덕민 주일 대사는 저자세 외교라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30%대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 혐오와 무관심을 부추기는 여야 간 진흙탕 싸움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승진자들을 위한 축하 교육 행사에 해마다 수천만 원을 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전북 무주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생일을 맞아 모인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기름 보일러 연통이 터진 점으로 미루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 수가 일주일 새 45% 늘어나면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영유아와 고위험군은 반드시 독감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12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다리가 파괴된 뒤에 이뤄진 공격이어서 러시아 측의 보복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내려가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해 바다 위에 만들어진 비구름이 서풍을 타고 유입돼 오늘까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 등지에서 최고 40mm 등으로 그리 많지 않겠지만 천둥 번개와 함께 중부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춘천 8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밤 9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14주 만에 10,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8,5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의 절반 수준이며 일주일 전인 지난 2일보다 3천여 명 적은 것입니다. 밤 9시 기준 확진자가 10,000명을 밑돈 것은 지난 7월 3일 이후 14주 만으로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0,000명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고혈압을 진단받는 환자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 30대 젊은 층도 안심할 수가 없어서 식습관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 40대 남성은 2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발견됐습니다. 고혈압의 주요 원인인 비만이 없어 안심하고 있었지만 약을 복용하며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 정도로 혈압이 높았습니다. 진료실 내원에서 측정했을 때 150 정도 측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 복용을 하지 않고 다른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하기에는 좀 수치가 높다고 그래서 약을 바로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혈압 환자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더 늘고 있습니다. 30세 이상 성인이 고혈압 진단을 받은 비율이 코로나 국내 유행 이전인 2019년에 19.4%였다가 유행 이후인 지난해에는 20%로 올라간 것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는 고혈압 환자 가운데 각각 20% 안팎만 고혈압이 있다는 걸 인지해 전체 성인 고혈압 환자의 인식률인 70%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때 치료도 받지 않아 20대와 30대 고혈압 환자의 11%만 혈압 강화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음식 조절과 함께 약을 먹지 않으면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1.6배 올라갑니다. 젊더라도 갑자기 이제 체중이 증가했다거나 아니면은 두통이 온다거나 전신 세약감이 온다거나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신체의 변화를 느끼신다면 혈압과 함께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 젊은 층일수록 외식이 잦아지기 때문에 외식으로 인해서 나트륨 섭취가 높아지고
하루에 소금 5g만 섭취하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음식에 2g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한 끼에 1g씩만 먹는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 소금 1g에 해당하는 뭐 소금이든 장이든 그거를 한 가지 반찬에다만 집중적으로 놓으시고요. 다른 반찬, 두세 가지 다른 반찬에는 간을 안 하신 상태에서 드실 때는 싱거운 거 드시다, 간 돼 있는 거 드시다 이렇게 번갈아서 드시면 또 고혈압 위험을 키우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꾸준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약간 숨이 차고 땀이 나는 강도의 운동을 30분에서 60분 정도 주 5회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최근 북한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 쏘고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도발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한미가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 4발을 쏘며 대북 확장 억제력을 과시했지만 북한은 보란듯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며 맞대응했습니다. 현재 파악된 재원으로 보면 첫 번째 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 KN-25로, 두 번째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으로 추정됩니다. 각기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연이어 쏘는 이른바 섞어 쏘기 방식으로 한미의 방공 시스템을 교란하고 원점 타격 능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4일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태평양을 향해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4,500km를 날아갔습니다. 미군의 전략자산이 배치된 전진기지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북한은 미 항공모함 강습단이 참가한 한미일 연합훈련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달 25일부터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로 미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더 높은 수준의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이 과거에 이제 2017년의 패턴을 봐서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북한이 뭐 도발 여기서 중단할 것인가로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 보입니다. 군 당국은 최근 함경남도 심포 일대에서 북한의 SLBM 발사 준비 동향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비 태세에 나선 군과 정부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올릴수록 한미일 3국의 억지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 민생회의, 정책 브리핑 등으로 20%대로 다시 추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비속어 논란에 묻힌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대통령실은 조목조목 성과를 되짚고 사실상 유감을 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언론 조작 프레임을 거두진 않았지만 그래도 경제와 민생으로 새 페이지를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사가 또 가짜 뉴스로 국회에서는 또 외교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동시에 비속어 논란에 대해선 입을 꾹 닫았습니다. 언급조차 마이너스 요인으로 본 건데 실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이 70%, 논란을 외교 참사로 보는 시각이 64%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문제되는 발언 사실 자체가 없는 만큼 직접적인 사과는 어렵다며 더는 언급 없이 이대로 넘어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순방 직후 24%로 떨어지며 바닥을 찍은 지지율은 이 같은 전략 수정 이후 지지층이 집결하면서 29%로 약간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때마침 열린 새 정부 첫 국정감사. 국회에서 전 정권 책임론과 현 정부 실정 사이 공방이 오가며 논란에 대한 시선이 돌아간 가운데 대통령실은 기세를 몰아 지지율 올리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정에 없던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등 윤 대통령 일정이 눈에 띄게 늘었고 수석들도 줄줄이 정책 브리핑을 이어가면서 무엇보다 물가 안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낮은 지지율로 동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더는 미룰 수 없는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이슈에도 본격 시동을 걸 전망입니다.
사정당국 역시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전 정권을 향한 감사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다음 달 G20 정상회의 순방 전까지 고삐를 바짝 당기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고 짧은 기간 내 지지율을 끌어올릴 묘안은 아닌 만큼 대통령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실시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7주 연속 선두를 달렸다는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당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어제 여론조사 기사를 공유하면서 자신이 전통 보수 지지층이 밀집한 대구 경북 거주 응답자 사이에서도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는 본문 내용도 함께 적었습니다. 또 현재 정부 여당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안으로 유승민 전 의원을 떠올린다는 내용의 언론사 칼럼도 연이어 게시했습니다. 당내 비윤계로 분류되는 유 전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어제 MBN에 출연해 유 전 의원은 지난번 경기지사 경선 때 책임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50대 50이었는데도 당시 김은혜 후보에게 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당대표 선거는 책임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비율이 70대 30이라며 과연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당원 신뢰를 얻는 데 힘을 쓸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공과 사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며 공적 사명감과 사적 이익 사이 선택은 공으로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기준금리 인상폭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2번 연속 단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박병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이 총재는 이후 앞으로는 여러 상황을 점검한 뒤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리겠다고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일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금통위 격인 FOMC가 지난 9월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금통위가 이달을 포함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두 번 올리면 미국의 강력한 긴축 정책으로 한미 금리 차는 연말이면 최대 1.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서 지금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가 상단이 3.25%지만 연말 가면 한 4.5%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최근 1,400원을 훌쩍 넘은 환율 탓에 금통위가 10월과 11월 두 번 모두 빅스텝을 밟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두 번의 빅스텝을 단행해서 연말까지 3.5%까지는 올려서 기준금리 차이를 1%포인트 내로 좁히는 게 필요하고요. 코로나19 사태 후유증 극복을 위해 금리 인상폭을 억제할 필요가 있지만 세계 금융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선택지는 좁아 보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됐지만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 한전의 적자 구조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연료비 연동제를 개편하고 연료비가 싼 석탄 발전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이번 달부터 1kW당 7.4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인상폭으로는 지난 상반기에 이미 14조 원 손실을 본 한전의 적자 구조가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가격의 기준이 되는 S&P가 지난달 역대 최고인 234.7원을 찍었고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3분기 실적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P는 10월 들어서도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 4분기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 구조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단기간에 해소하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전기요금을 지금 현재 당장의 이 적자를 단기간에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다면은 네. 정말 국민들은 너무 엄청난 부담에 직면한다. 네,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말 큰 고민입니다. 이에 따라 올겨울 에너지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며 한전의 적자 부담을 단계적으로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우선 연간 인상폭이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년간 천연가스와 석탄 등 발전 연료 가격은 두세 배가량 올랐는데 올해 전기요금 인상은 18%에 불과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를 때 한 40~50%까지는 이렇게 오를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가격 신호를 주고 한전이 좀 체력을 회복해서 전력 공급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한 시기죠, 지금은요. 또 올해 남은 기간만이라도 LNG 발전 일부를 연료비가 싼 석탄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최근 LNG 발전량의 8%를 석탄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연료비를 1조 6천억 원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놓고 현재 산업부와 환경부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시운전 중인 신한울 1호기를 올해 안에 그리고 공사 중인 2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의 비중이 커질수록 한전의 적자 부담은 덜어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위기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달부터 모든 업종별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7.4원이 오릅니다. 기름값에 이어 전기요금까지 이렇게 줄줄이 인상되면서 무엇보다 농민들의 경영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정식을 마친 시설딸기 농가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가장 걱정되는 건 가온에 따른 경영비입니다. 기름값에 이어 전기료까지 인상되면서 마음 놓고 보일러를 뗄 수 없는 현실에 놓였습니다. 몇 년 전 큰맘 먹고 구입한 전기 보일러는 요금 폭탄이 두려워 구석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가온을 해야 되는데 마음 놓고 못 올리잖아요. 온도를 올렸다면은 바로 부담이 오니까 저거 사용했다가는 폭탄 맞습니다. 전기 요금 폭탄. 정부가 이달부터 농사용 전력을 포함한 모든 계약종별 요금을 1kWh에 7.4원 인상했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미 올해 2분기에 6.9원, 3분기에 5원이 오른 데 이어 세 번째입니다. 과거 농업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나 인상폭을 적게 책정했던 거와 달리 이번에는 업종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요금을 올리면서 농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상폭으로 따지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1분기 대비 16% 올랐지만 농사용은 28% 넘게 인상됐습니다. 최근 한전 적자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를 메우기 위해 1차 산업에 이중고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1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경영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상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 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건설 현장은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사망자도 가장 많은 곳입니다. 정부가 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수준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 무려 9명이나 숨졌는데 사고 업체는 해체 공법과 장비, 추가 안전 조치 등 무엇 하나 지킨 게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구잡이 현장을 감독한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은 국토부 안전관리 수준 중간평가에선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 대상 사업장이 HDC의 공사 현장 전부가 아니라 총 공사비 200억 이상 규모의 공공발주 공사장만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발표된 최종 결과는 사망자 수를 반영해 4등급 하향 조정됐지만
건설사들이 규모가 큰 공사장에서만 안전조치에 보다 신경 쓰고 작은 사업장은 등한시한다는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 사고의 대부분이 사실 중소 현장에서 발생하는 게 사실이고 대기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작은 사업장에는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서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는다 해도 건설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페널티를 주려면 그게 이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법 근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부끄러워질 테고 어떤 사람은 좀 자랑스러워질 테고 뭐 그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려는 건 지금 일단은 그 효과거든요. 건설사에서 무시하면 그만이라 있으나 마나한 평가입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뭐 중대재해법 관련돼서 좀 관리가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우수 기업이라고 판정받은데도 또 산재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이 공공발주 200억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되면서 해당 사업장 공사가 없는 경우 평가 대상 자체에서 빠지기 때문에 일관성과 지속성도 아쉽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2020년 5명의 산재 사망자가 나왔지만 20년도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서 안전수준 등급 자체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1박 2일짜리 자체 행사에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진자 교육이라는 명목이었는데요. 정작 고위급 직원들은 늦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다툼을 벌이다 연수시설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공공기관으로 운영 예산은 전액 정부 지원금입니다. 진흥원은 지난해부터 승진 대상자들을 위한 축하와 교육 목적의 행사를 열고 있는데 여기 드는 비용이 한 번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에는 1박 2일 국내 교육에 4천만 원을 넘게 썼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봤더니 전문 강사 2명의 리더십 강연 외에는 손글씨 수업, 축구 등 업무와 관련 없는 활동이었고 참석 인원도 29명에 불과했습니다. 이틀치 강사료만 무려 600만 원, 여기에 운영비는 1,300만 원, 인건비는 1,5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진흥원 측은 수의계약을 맺은 외부 전문업체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 모두 포함된 예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단순히 1박 2일 동안의 교육 비용이 아니라 승진자 리더십 과정 설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약 1개월간의 승진자 교육 전반에 관한 비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같은 업체에 하루짜리 승진 교육을 맡기면서 2,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프로그램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육기관 연수시설에서 고위급 직원들이 늦은 새벽까지 술자리를 벌인 것도 모자라 다툼 끝에 연수시설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직원들 거기서 술 마시고 얘기하다가 좀 그런 게 있었다. 청소할 때 보면 병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컵이라든지 뭐 이렇게 깨진 게 좀 있어서. 해당 직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평소 친한 동료 사이의 사소한 말다툼이었을 뿐이라며 술값 역시 직원들이 나눠서 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기 때문에 서로 언성이 있었던 거지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거든요. 이렇게 엎어지면서 이렇게 바닥에 찍힌 거거든요. 그 유리 컵들도 같이 이제 엎어지면서 컵이 깨진 거고 기물이 파손된 건 아니거든요. 보건산업진흥원 측은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7월 자체 조사에 착수하고도 2달이 넘도록 별다른 징계는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기관이 내부 행사에 관행처럼 거액의 나랏돈을 쓴 것도 모자라 직원 사이 음주 다툼까지 벌인 건 납세자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즉각 출금 정지시킬 수 있는데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사기의 경우 보이스피싱과 같은 지급 정지 조치가 불가능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류모 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공사에 필요한 전선을 시세보다 싼 값에 판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명함과 사업자 등록증, 물품 매매 계약서까지 모두 확인해 의심 없이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직거래 전날 판매자는 유 씨에게 직접 물품을 전달해 주겠다며 선입금을 유도했고 유 씨는 결국 돈을 보냈습니다. 지금 서울 가는 차가 마침 있어가지고 물건을 다 실었다. 그래서 갖다 주려고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고 입금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기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기사라는 나한테 사진을 보내줬어요. 차량하고 물건 실은 사진을. 하지만 돈을 보낸 직후 판매자는 잠적했습니다. 판매자 관련 서류가 모두 가짜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이곳 경찰서를 찾아 해당 사기 계좌의 출금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범죄만 즉각적인 계좌 지급 정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같은 방식의 사기 사건은 7달이 지난 지금 다른 인터넷 카페에서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명함과 휴대전화만 바뀌었을 뿐 사업자 등록증이나 배송기사 신분증, 범행 수법까지 모두 같았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30명이 넘고 빼돌린 돈만 6천만 원에 달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좌 지급 정지가 되지 않아 하루에만 같은 계좌로 피해금이 잇따라 입금됐습니다. 같은 계좌인데 동일 명의인데도 여러 가지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그 명의만 좀 지급 정지가 되었다면 사기건 수가 지금 한 40건 가까이 가지 않았을 거고.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는 전화금융통신사기 계좌로 의심되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사기는 보이스피싱으로 한정됩니다. 계좌 지급정지가 되면 3개월 정도 관련 절차를 거쳐 피해금 환급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사기는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하지 않고서야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온라인 직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 규모가 최근 몇 년간 급증하는 걸 고려하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사기도